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생긴 부분부터 해서 로마의 공화정 부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로마가 공화정을 채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렇지. 왕 같은 독재관을 독재하는 사람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되었다가 평민들이 군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저항을 하면서 평민들의 권리가 올라가게 되었어. 그래서 평민들의 권리가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게 호민관, 평민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비표법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평민들은 경제적인 수단, 새로운 영토까지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로마는 평민들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고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었대.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차지한 다음에 로마는 이제 바다 건너에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자 했고 그때 처음으로 부딪혔던 나라가 바로 로마의 건너편에 있었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였었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는 전에 배웠던 어떤 나라가 건설한 식민지였었다고 했었어. 페니키아가 건설했던 식민 도시. 그리고 물론 이 당시에는 이미 페니키아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카르타고 거의 본국이나 마찬가지였고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카르타고 사람들을 페니키아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포에니키아라고 불렀고요. 얘네들 그래서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우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요. 로마와 카르타고. 당시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땅은 이탈리아 반도, 그래서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 반도였었고 이 장화 앞에 보면 어떤 섬이 하나가 있어. 요즘에도 그 마피아가 많기로 유명한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인데 이 가운데 시칠리아가 있고요. 그 사이에 시칠리아를 사이에 두고 이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나라가 카르타고야. 그래서 원래 이 시칠리아는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얘네들이 카르타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바다 건너편에 새롭게 강해지고 있던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로마의 귀족들, 집정관, 원로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얘네를 도와주면 카르타고랑 싸워야 되는데 라고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로마의 평민들이 새로운 영토를 찾아서 하고서 전쟁을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 자, 근데 로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부 다 모든 전쟁이 육상에서 있었던 전쟁이었던 반면에 카르타고는 주로 해상 무역을 하던 국가야.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로마는 배를 만들 줄도 몰랐어. 군함을 만들 줄을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카르타고한테 밀리다가 로마가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해상전의 획기적인 전략을 하나 개발을 해. 얘들아, 너희들 배 타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것 같아? 배 타고 싸울 때? 배랑 배가 있어. 어떻게 싸우니? 배를 붙여가지고 너무 활로 써. 갈고리. 당연히 멀리서 화살을 쏘지. 아니, 왜 굳이 이거? 영화에서 그렇게 싸워요. 야, 왜 굳이 붙어? 당연히 멀리서 화살을 쏘지. 화살가 떨어지면 믿을 수. 근데 너희들이 한 말도 맞아. 왜냐면은 당시 로마가 개발한 전술이 갈고리를 던져서 끌어당겨서 배 위에 올라타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해상전은 모든 해상전은 멀리서 화살 쏘는 거였어. 왜냐면은 붙으려고 하면은 불안할 수가 되면 당연히 붙기 전에 신고라면 불에 타서. 근데 로마는 본인이 붙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갈고리를 던져서 붙인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상전을 육상전처럼 만들어서 결국 로마가 이 카르타고와의 첫 번째 전쟁에 승리를 해. 첫 번째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해. 그래가지고 로마는 본인들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카르타고에게 요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르타고는 당시 로마의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래 로마 입장에서 이 정도 내면은 카르타고도 아무리 돈이 많아 휘청거리겠지. 얘네들 일시불로 납부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로마 입장에서는 그럼 더 줄래라고 하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돈을 받긴 받았는데 와 카르타고가 진짜 세구나 찝찝하고 카르타고 입장에서도 돈을 주긴 했는데 로마가 찝찝하고 자 그래가지고 둘이 당연히 전쟁이 한 번 더 있으리란 거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1차 전쟁에서 이 카르타고의 군함들이 많이 침몰해가지고 이미 해상전에서는 로마가 앞서게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로마를 바다로 공격하기는 너무 어려워. 육상으로 가야 돼, 지상으로. 어떻게 가려고 했을까? 이 로마를 지상으로 들어가려고 어떻게 가야 돼? 당시 카르타고의 영토가 어디까지 미쳐 있었냐면은 쭉 해서 여기 있는 지금의 에스파냐 지역까지도 카르타고 땅이었어. 여기를 카르타고 사람들은 카르타고 오바, 새로운 카르타고라고 불렀어. 근데 에스파냐에서 여기 이탈리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중간에 여기 있는 피레네 산맥을 한번 넘어가야 되고요. 또 요 위에 있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는 이 산을 넘어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로마는 바다만 갖고 있었어. 근데 당시 카르타고에 있었던 유명한 장군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이 군대, 심지어 코끼리가 포함된 군대를 이끌고 요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간 거였죠. 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전쟁, 이 전쟁에 최종적으로 로마가 승리를 하지요. 로마가 승리를 하고 카르타고는 완전히 파괴. 카르타고가 완전히 파괴가 됐어. 그 결과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로마가 카르타고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로마의 군대와 카르타고의 군대는 서로 간의 구성이 달랐기 때문이야. 카르타고는 아까 뭐가 많은 나라라고 했었니? 돈이 많은 나라라고 했어. 돈이 많은 나라? 그러면은 카르타고 국민들은 돈 많은 부자들이야. 자, 그럼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직접 자기가 전쟁에 나갈까? 안 나간다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어떻게 해? 그렇지, 돈 주고 사지. 근데 용병은 내가 굳이 안 싸워도 되는 아주 편안함은 있긴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 용병이 안 좋은 점 뭐가 있을까? 용병은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죽을 것 같다 싶으면은 도망치거나 항복을 해버려. 왜냐하면 돈을 받으려고 싸운 건데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한니발도 로마도 우리나라처럼 질 것 같으면 이 로마의 군대가 패배했으니까 다른 도시들은 알아서 항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로마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니? 로마의 군대는 결국 로마 시민이죠. 로마 사람들이잖아. 근데 얘는 우리 군대가 졌어. 그럼 어떻게 해? 얘는 끝까지 싸운다고. 만약에 내가 싸우다가 죽어도 우리나라가 내 부인과 내 자식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군대가 항복을 하지 않았던 거는 이 카르타고와 로마의 시스템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로마의 군대는 시민이야. 근데 요 시민은 평소에는 전쟁이 없을 때는 뭐를 할까? 농사를 지어. 이 사람들은 농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로마의 시민이자 군인이자 농민인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안 지어도 될 때 전쟁에 나가는 거야.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와서 농사를 지어야 돼.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내 땅을 내가 농사를 짓는 무슨 농이니까? 세상. 내 땅 농사 짓는 걸 뭐라고 하니? 야, 우리 요즘에 자기 가게에 있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무슨 업자라고 해? 자영업자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영농이라고 해요. 자영농. 자영농이야. 그러니까 자기 땅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영농이라고 해. 이 사람들은 자영농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땅은 뭐가 돼? 망해요. 황무지가 되는 거야. 농사 못 짓는 땅이 되는 거야. 근데 포에니 전쟁은 특히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오랫동안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로마 시민들은 자기 땅을 농사를 못 지은 거야. 10년 넘게. 그럼 어떻게 되니? 내 땅은 쓰레기가 되겠지. 이러던 상황에서 로마가 승리함으로써 얻는 이득, 이 이득이 시민들에게는 별로 오지 않았던 거야. 왜냐면은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 넓어진 영토와 함께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은 노예들이 늘어나게 돼. 이것들을 귀족들이 차지하면서 귀족들이 이 노예를 이용해서 넓은 땅에 농사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작물과 노예들이 생산하는 농작물 중에서 뭐가 더 가격이 쌀까? 노예가 만드는 게 싸겠지. 그래서 이들이 황무지를 억지로 농경지로 바꿔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팔아도 안 팔리게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영토가 넓어지는 아주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인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로마의 시민들, 자영농이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기도 했어.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형태의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공화정의 위기. 자, 포에니 전쟁 이후에 영토와 인구가 증가했어. 그러다 보니까 귀족이 노예를 이용해서 노예제 대농장을 경영하게 된다. 이렇게 노예를 사용한 대농장을 뭐라고 했냐면은 라티푼디움이라고 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 노예를 사용한 대농장 라티푼디움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카르타고인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로마에서는 그냥 농민들이 농사 짓는 걸 귀족들이 돈 주고 샀는데 카르타고 애들이 노예들 시키는 거 보니까 저거 좋아 보인다 이랬던 거지. 근데 이렇게 귀족들이 노예제 대농장을 하면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로마의 자영농이 몰락해버리고 로마의 자영농은 단순히 농민이 아니라고 했지? 뭣도 된다고 했어? 로마의 군대도 된다고 했어. 자영농이 몰락했다. 자영농이 자기 먹고 살 돈도 없다. 로마의 군사력이 약해지는 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땅이 넓어졌잖아. 땅이 넓어지면은 땅이 넓어진 건 당연히 좋겠지만 방어할 지역이 늘어난 것도 돼. 방어할 곳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군대가 약해졌어. 나라가 혼란스럽겠지. 그래가지고 자영농이 몰락하면서 이 귀족 세력과 평민 세력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게 돼. 귀족과 평민의 대립이 심해져요. 자, 이때 이 귀족들 중에서 우리 로마에서는 이러한 자영농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자영농을 되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형제들이 있었어요. 네, 요 형제들이 그라투스 형제. 그라투스 형제의 개혁. 자, 형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고 동생은 가이우스 그라쿠스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각각 호민관과 집정관에 오르면서 이 개혁을 통해서 자영농을 살리려고 했어. 근데 이 당시 자영농을 살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 땅을 주는 거야. 땅을 주는 거. 그래가지고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영농 육성을 위해 토지를 개혁하려고 했고 또 근데 이 토지 제도를 개혁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은 귀족들한테 니네 땅 농민들에게 나눠줘 라는 거야. 당연히 찬성에 반대. 원로원 귀족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형이 암살을 당해.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동생이 형의 의지를 이어서 이 땅을 주는 거는 귀족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농작물을 싸게 줍시다. 이 농작물을 저렴하게 분배하려고 해요. 요것도 역시 이 원로원들한테 있어서 이 동생놈이 지네 형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한테 대들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 원로원에서 이 동생 가이우스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 그 결과 동생은 궁지에 몰려 스스로 자살을 해. 네, 어쨌든 그 결과 이 그라투스 형제의 개혁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이 나요. 자, 이렇게 이 그라투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가 되면서 귀족 세력과 평민 세력의 대립이 심해졌을 때 이때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 한 명 등장을 해. 네, 바로 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로마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점 군사력이 약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군대로 만든 거야. 그 전에 로마의 군대는 시민은 곧 군대. 이것은 모든 시민들은 군대로 가야 된다. 강제로 가는 거죠. 징병제였는데 이 마리우스는 군사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병제로 바꿔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전까지는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의 군대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의 군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리우스의 군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마리우스의 노세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 대장한테 충성을 바치는 이렇게 군인들이 권력을 잡는 사병을 갖는 체제가 되었대. 이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당시 로마에는 유명한 3명의 정치가이자 장군이 권력을 나눠 갖는 시대가 찾아오는데 이것을 3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 로마를 지배한다 라고 해가지고 삼두정치라고 해요. 제1차 삼두정치. 제1차 삼두정치에는 3명의 유능한 사람이 정치 권력을 나눠서 다스렸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었고 폼페이우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로마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라는 사람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시 로마의 잘나가는 귀족과 평민의 혼혈이자 로마에서 제일 머리가 좋고 말빨이 좋았던 사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카이사르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말빨도 좋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죠. 네, 머리가 없었어요. 대머리였다고.
대머리였다고. 카이사르. 그래가지고 카이사르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카이사르가 전쟁에 승리하거나 당시 로마에서는 그 대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그 시민들이 그 개선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장군을 위해 파티를 열어줬어. 그 페스티벌 같은 거, 그 퍼레이드 같은 걸 해줬어. 근데 카이사르의 퍼레이드도 어떻게 했냐면은 카이사르의 부하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대머리 바람둥이 남봉꾼이 나가십니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네 장군을 놀린 거야. 그래가지고 카이사르가 그거 보고서 뭐를 제일 싫어했을까? 자기 대장을 대머리라고 놀리는 건 좀 심하지 않냐 그랬는데 이거는 실제로 카이사르가 대머리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도 보여주냐면은 카이사르와 그 부하들이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사이가 웬만큼 좋지 않으면은 자기 대장을 대머리라고 안 놀릴 거 아니야. 그만큼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명이 이 정권을 나눠 갖고 있었어. 이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사람은 폼페이우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대장이었던 자기의 그 전에 상관이었던 술라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로마의 원로원하고도 제일 친했어. 그 다음에 크라수스는 돈은 제일 많아. 돈은 제일 많은데 뭔가 얘가 돈이 많다 보니까 군대를 어떻게 마련했을까? 용병이지 또 역시 여전히.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돈 주고 써먹잖아. 그래가지고 이 크라수스가 돈은 많지만 뭔가를 내가 군사적인 승리를 한 게 없으니까 군사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서 파르티아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용병들이 대장을 버리고 튀어가지고 결국 얘가 잡혀서 죽었어. 결국 남은 거는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뿐인데 원로원 입장에서는 얘가 완전 군인이고 고지식하고 약간 머리도 약간 띠해가지고 말도 잘 듣고 근데 얘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능구렁이 같고 좀 재수없고 그래가지고 이 원로원에서는 폼페이우스를 선택을 하고 이 카이사르를 얘처럼 어려운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당시 카이사르를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갈리아라고 했는데 갈리아 지방은 우리 한번 지금 갈리아 문제인데 혹시 카이사르 장군께서 한번 갔다 오시겠습니까? 보낸 거야. 그래서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10년 동안 싸웠어. 원로원에서는 이제 슬슬 죽겠지 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온 거야. 그래서 로마 그 원로원 입장에서는 얘가 돌아오면은 근데 얘가 오히려 오면서 갈리아에 있던 야만인들까지 자기 부하로 만들어 더 강해져서 돌아온 거야. 이대로 남겨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로원은 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사르한테 장군이 진짜 큰 승리를 얻었으니까 오시면은 정말 성대한 대선 축하식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대신 혼자 오세요. 이런 거지. 이거 결국 무슨 얘기니? 혼자 오시면 죽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카이사르는 당연히 똑똑하니까 생각을 했어. 여기에서 내가 혼자 가면은 난 무조건 죽어. 하지만 내가 부하들을 이끌고 가면은 원로원의 명령을 무시했으니까 로마의 반역자가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카이사르는 어떤 유명한 말을 남기고 당시 국경선이었던 루비콘 강을 건넜죠. 바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하고서 강을 건넌 거야. 그리고 당연히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는 얘가 명령을 어길 거라는 생각도 안 해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몇몇 데리고 튀었어. 어디로 튀었냐? 이집트로 튀었어. 그래가지고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갔지. 근데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카이사르가 온다 하는 얘기 듣고서는 폼페이우스를 죽여서 목을 갖다 바친 거야. 카이사르는 어떻게 했을까? 카이사르는 이 폼페이우스의 목을 받고서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울면서 내 친구 폼페이우스 우리는 정말 친했는데 저놈의 원로원 놈들의 이러한 꼬임에 휘말려가지고 우리 친한 친구였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울면서 연기를 하니까 폼페이우스의 부하들이 사실 우리
우리 지금 장모님 친한 거 아니야? 그치, 삼두정치도 했었잖아. 이거 나쁜 놈들은 원로원 걔네들 안 해. 이러면서 폼페이오스에 살아남은 부하들이 요로 넘어간 거야, 카이사르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폼페이오스를 죽인 애를 또 처벌을 했어. 근데 이집트에 갔더니 이게 웬 아주 엄청난 보물이 하나 있었던 거지. 그 보물이 뭐였을까? 당시 세계 최고의 미녀였던 클레오파트라야. 그래가지고 카이사르가 그때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면서 클레오파트라랑 놀다가 로마로 들어와요. 근데 로마로 들어왔을 때 카이사르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자기가 마치 황제가 된 것처럼 이 클레오파트라를 끼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 그래서 당연히 로마의 원로원들은 카이사르한테 이제 깨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카이사르는 실질적인 황제처럼 행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때 카이사르가 했던 정책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게 이때 만든 게 바로 달력이죠. 달력. 우리가 1년 12달 365일 그 달력을 지금의 현재의 형태로 정립한 사람이 카이사르야, 카이사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여기 달력에다 집어넣었죠. 이 사람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7월 줄라이가 된 거고, 카이사르의 아들이 이걸 똑같이 따라했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게 오거스트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7, 8, 9, 10이었던 게 2개씩 밀려가지고 9, 10, 11, 12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10월이 영어로 악토버잖아. 이 OCT로 시작하는 8과 관련된 단어 뭐 있니? 옥토퍼스, 문어. 그리고 12월, 디셈버, 우리 DEC로 시작하는 10과 관련된 단어, 그렇지, 데케이드, 10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7, 8, 9, 10인 게 90, 11, 12로 밀린 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자, 어쨌든 카이사르는 이렇게 실질적인 황제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그렇지만 로마에는 여전히 이 공화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결국 이 공화정을 지키고자 했었던 이런 사람들한테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해요. 근데 당시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사람 중에서는 카이사르가 자기 아들처럼 챙겨주던 사람이 있었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카이사르가 남긴 말 중에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러고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본인이 한 말은 아니고 나중에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에 나오는 대사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브루투스나 이런 사람들은 공화정이 지켜졌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은 이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들을 로마의 역적이라고 몰았던 거야. 그만큼 이 사람의 인기가 대단했던 거지.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에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들 3명이서 다시 한번 2차 3두 정치가 벌어지게 돼요. 자, 이거 부분부터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